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낮고 짧은 숨을 참는 소리.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뒤로 젖힌 여자가 보였습니다. 흰 가운이었습니다. 단추 2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그 가운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여자의 손은 남자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붙어 있었습니다. 벽과 남자 사이에 끼인 여자의 몸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내과 전문의 재원은 굳었습니다. 라이터를 쥔 손이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재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담당 간호사였던 민지였습니다. 박 PD 공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글을 위한 힘이 됩니다. 일장 실력 없는 의사. 한재원이 실력 없는 의사라는 소문은 사실 소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소문이라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원 본인이 그것이 틀린 말이라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싶다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휴게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복도에서 잠깐 스치는 직원들의 시선, 컨퍼런스에서 재원이 발언할 때 흐르는 묘한 침묵들, 그것들을 재원은 다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고치려는 의지 자체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재원은 가끔 그 시작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슬럼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래시계처럼 아주 천천히 알아채기 어려운 속도로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이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논문을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이 증상이면 이 진단, 이 수치면 이 처방. 손이 기억하는 대로 썼고 뇌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재원의 진료실을 거쳐간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재원은 헤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았을 것입니다. 워낙 흔한 증상들이었고 재원의 손이 기억하는 처방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이라는 말은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재원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지금의 재원에게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올려주는 차트가 편했습니다. 이미 정리된 증상 목록, 선별된 검사 수치, 감별진단 참고 항목까지 메모된 차트. 그것을 보면 판단이 빨랐습니다. 환자를 직접 보는 시간이 짧아도 되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지가 올리는 차트는 특히 좋았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재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재원은 민지가 배정하는 환자들을 믿고 받았습니다. 의심 없이. 그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재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내려오는 재원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직도 따끔거렸습니다. 담배가 다 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던 손, 지금도 눈앞에 서냈습니다. 붉은 비상구 표시등 아래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뒤로 젖힌 여자, 흰 가운, 풀어진 단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 남자의 손, 민지였습니다. 재원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후 예약 목록이 떴습니다. 재원의 눈이 그 이름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한선영, 43세, 여성, 보호자 김정우, 담당 간호사 민지. 재원은 보호자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김정우. 방금 그 어두운 복도에서 민지의 허리를 끌어안고 있던 그 남자. 이 사람이 오늘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온 보호자였습니다. 재원은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한켠에서 걸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무시하기도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한선영의 차트를 열었습니다. 민지가 정리해 올린 차트였습니다. 늘 그렇듯 깔끔했습니다. 주소 만성피로, 식욕 저하, 체중 감소 4kg, 한개월 사이, 어지럼증, 수면장애, 간별진단 참고 갱년기 호르몬 이상, 철분 결핍성 빈혈 가능성, 처방 예시까지 민지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에스트로겐 계열 호르몬제, 철분제, 비타민 복합제. 재원의 손이 처방창을 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호르몬제, 철분제, 비타민. 22년 동안 수천 번 써온 처방이었습니다. 5분이면 끝날 진료였습니다. 환자는 약을 받아가고 다음 달쯤 다시 와서 좀 나아졌다고 하거나 비슷하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또 비슷한 처방을 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2년의 방식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처방 입력창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까 그 복도 장면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민지의 풀어진 단추, 남자의 손, 그리고 그 남자가 이 환자의 보호자라는 사실. 재원은 마우스를 잠시 내려놓고 차트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천천히. 체중이 한 달 사이 4kg 빠졌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오는 여성이 한 달 사이 4kg이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식욕 저하의 양상도 다시 읽어보니 이상했습니다. 입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피로는 오전에만 심한 것이 아니라 종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갱년기 피로의 패턴과 달랐습니다. 재원은 민지가 올린 요약본이 아닌 원본 혈액 검사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수치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재원의 눈이 항목들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헤모글로빈, 갑상선 자극 호르몬, 여성 호르몬 수치들. 민지의 요약본에 나와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자 요약본에는 없던 항목들이 나타났습니다. 간 기능 수치였습니다. AST, ALT. 재원의 눈이 그 숫자들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항목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미미하게 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 크레아티닌도 정상 범위 최상단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이 민지의 요약본에는 없었습니다. 재원은 화면을 뒤로 밀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요약하다 보면 빠지는 항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재원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빠진 항목이 하필간 수치와 신장 수치였습니다. 갱년기 처방을 유도하려면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정확히 그것들이었습니다. 재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한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재원은 차트에서 눈을 들었다가 말을 잃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주는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무게 중심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한 걸음씩 확인하며 내딛는 그런 걸음. 얼굴은 화장으로도 감추지 못한 창백함이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뺨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몸이 낯설어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남자를 향했습니다. 아까 그 복도에서 본 남자였습니다. 정장, 넥타이. 아내를 향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팔꿈치를 살짝 잡아주며 의자를 당겨 앉혔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빛만 아니었더라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보았습니다. 남자의 눈이 선영을 보는 방식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째로 안아주고 싶은 표정을 짓습니다. 무력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눈. 그러나 남자의 눈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야위었는지, 얼마나 기력이 빠졌는지를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재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선영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밥을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오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이게 과연 병원에 올 만한 증상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옆에서 보충했습니다.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되어서 데리고 왔다고.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있다는 그 이것저것이 무엇인지 재원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장 청진기와 쪽지. 오늘따라 진료실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공간이 없는 것처럼요. 선영, 정우, 그리고 재원. 그리고 뒤쪽에서 차트를 정리하는 민지까지 포함하면 4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눈에는 그 공간이 이상하게 좁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는데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을 혼자 알고 있을 때 오는 그 답답함이었습니다. 재원은 천천히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차트의 숫자들이 더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4kg이라는 숫자가 이 여자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광대가 도드라졌고 쇄골 위쪽이 파여 있었습니다. 손이 작고 파리했습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두 손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혈색이 없는 입술, 초점을 애써 붙들고 있는 것 같은 눈. 이 여자는 지금 스스로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는 옆에 있는 남자를 의심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믿었을까요? 재원은 정우를 흘낏 보았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남편처럼 그 손이 선영의 창백한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손을 느끼며 조금 표정이 풀렸습니다. 이 손이 있으니 괜찮다. 이 사람이 있으니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재원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가장 믿는 것이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선영이 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런다 하고. 한 개월 사이에 4kg이 빠지셨어요. 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숫자를 직접 들으니 다른 무게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아내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걱정하는 남편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됐어요, 원장님. 뭔가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정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적당히 걱정스럽고 적당히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재원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이 이해된다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의심하는지 읽으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합니다. 진찰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원은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선영의 등에 댔습니다.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청진기가 선영의 가슴에 닿는 순간 재원의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호흡과 심장 소리를 듣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생각했습니다. 선영이 오기 전 재원은 처방전 용지를 작게 접어서 가운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위에 썼습니다. 작고 가늘게 그러나 분명하게 10글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정우가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뒤에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에 4사람이 있었고 재원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누군가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 위쪽에서 아래로 천천히 이동시켰습니다. 재원의 눈은 선영의 얼굴을 향한 채였습니다. 그러나 시야 한켠으로는 정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의자에 앉아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진찰 장면을 무심한 듯 보는 보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차트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창밖으로 갔습니다. 1초, 아니 그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재원의 오른손이 가운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쪽지가 닿았습니다. 청진기를 아래로 내리는 자연스러운 동작 속에서 그 손이 선영의 옷깃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골 쪽으로 작은 종이가 밀려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흠칫했습니다. 숨이 잠깐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놀란 눈이 재원을 향했습니다. 재원은 그 눈을 받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청진기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심장 소리는 괜찮네요. 앉으세요. 그러면서 눈으로만 전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나중에 혼자서. 선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낯선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재원은 고마웠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영리하게 행동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원장님? 정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인지 재원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수치가 나왔기를 바라는 기대였습니다. 큰 병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싶은 기대였습니다. 재원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화면을 보는 척했습니다. 과로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전반적인 저하가 보입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담담하게. 많이 무리하셨나요, 최근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가 좀 있었어요. 요즘 드시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있으시면 잠깐 중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처방해드리는 약만 드시면서 경과를 보시죠. 그 말은 두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에게는 진짜 경고였습니다.
정우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의 당연한 처방 설명이었습니다. 재원은 정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자신의 계획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방전이 출력되었습니다. 재원이 선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선영이 받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가늘게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재원은 알았습니다. 가슴속 낯선 종이를 느끼면서 이 여자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경과를 봐야 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우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선영의 팔을 잡아 함께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뒤에서 차트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보드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재원은 화면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손이 마우스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것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 먹는 척만 하시길. 선영이 그것을 읽을 것입니다. 읽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낯선 의사가 갑자기 왜 이런 것을 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쪽지를 꺼내 남편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 가능성을 생각할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가능성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선영이 쪽지를 읽고 믿지 않는 것. 이 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이 내미는 것을 오늘도 입에 넣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 더 나빠진 얼굴로 오거나 아니면 오지 않는 것. 재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원장님, 다음 환자 들어가도 될까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능숙한, 언제나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재원은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환자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자신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이 흔들리고 있는데 재원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다음 환자의 차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지가 올린 요약본이 아닌 원본 결과지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3장 독.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는 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재원은 진료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진료실을 나간 뒤로 재원은 오전 남은 환자들을 다 보는 동안 한 번도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도 처방을 내리면서도 뒤통수 어딘가에 그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광대가 도드라진 창백한 얼굴, 무릎 위에 올려놓은 파리한 손, 그리고 남편의 손을 느끼며 잠깐 표정이 풀리던 그 순간, 저 여자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재원은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아세트 아미노펜을 입력했습니다. 항목이 떴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의대 시절에 외웠고 22년 동안 수없이 처방해온 약이었습니다. 타이레놀, 해열제, 진통제, 약국에서 누구나 살 수 있고 병원 재고에 항상 있는 약. 그러나 지금 재원이 읽고 싶은 것은 그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독성 항목을 열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 시간 독성. 한 번에 대량을 섭취하는 경우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료 용량을 초과하는 양을 매일 꾸준히 복용했을 때 몸 안에서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조금씩 넘기면서 그 경우 초기 증상은 피로,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소화 불량, 어지럼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은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피로,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소화 불량, 어지럼증. 한선영의 차트에 적혀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병원 약품 창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였으니 당연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 중 하나였습니다. 수술 후 통증, 발열, 두통, 이유가 넘쳤습니다. 재고가 많고 회전이 빨랐습니다. 소량이 꾸준히 사라져도 바로 눈에 띄지 않을 약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말로 만들면 됩니다. 혹은 캡슐에 담으면 됩니다. 비타민처럼 영양제처럼 보이게 포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걱정 많은 남편이 아내에게 매일 챙겨줍니다. 당신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사왔어. 이거 먹으면 좋아진대. 선영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재원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차트에는 발병 시기가 약 1개월 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그 기간 동안 선영의 간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러 병원에 왔을 때 민지가 배정한 의사는 한재원이었습니다. 차트에서 간 수치 항목을 빼놓고 갱년기 증상으로 요약하고 호르몬제 처방을 유도한 차트와 함께 나는 그 그림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의심 없이 갱년기 처방을 써주는 의사, 선영이 죽었을 때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한 의사, 의료사고의 책임을 질 의사. 재원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방향이 두 갈래였습니다. 민지와 정우를 향한 것과 자기 자신을 향한 것. 2년 동안 차트만 보고 처방을 써온 자신. 환자의 눈을 보지 않았던 자신. 민지가 올리는 요약본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 그 게으름이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선영의 처방전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출력은 됐지만 아직 약국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재원은 처방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비타민 B군 복합제, 마그네슘, 소화효소. 민지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 처방이었습니다. 과로한 사람에게 쓰는 기본 조합이었습니다. 재원은 목록 맨 아래에 커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 600mg 하루 3번.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재원은 그 약품명을 바라보았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은 흔히 호흡기 질환에 쓰이는 약이었습니다. 가래를 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지가 이 처방을 보더라도 크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간 기능 저하에 보조적으로 쓴다고 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약의 원래 이름은 달랐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해독제. 간에서 독성 물질을 중화하는 글루타티온의 전구체.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에 가장 먼저 쓰이는 약이었습니다. 선영이 지금 매일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이고 있는 상태라면 이 약이 간이 무너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한 달이었고 간 수치는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출 수는 있었습니다.
선영이 살아서 다음 주에 이 진료실로 다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재원은 처방전을 저장하고 약국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가 눈치챌까요? 재원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차트를 정리하는 솜씨, 필요한 항목만 골라 요약하는 능력, 그 모든 것이 이 계획을 위해 쓰인 영리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품명은 볼 것입니다. 처방전이 약국을 거치면 민지의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품 관리 시스템으로 접속을 옮겼습니다. 내과 파트의 약품 입출고 현황을 불러왔습니다. 한 달치 데이터였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펼쳐졌습니다. 재원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항목에 필터를 걸었습니다. 처방 건수와 실제 사용량을 대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많았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환자마다 용량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있었습니다.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거의 같은 요일에 처방 기록에는 없는 수량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 날짜들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근무 스케줄을 불러왔습니다. 날짜들이 겹쳤습니다. 완벽하게 전부가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였습니다. 재원은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인쇄했습니다. 프린터 소리가 진료실에 울렸습니다. 종이를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숫자들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운 숫자들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볍고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재원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프린트물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 위에 다른 서류를 덮었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오후 진료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재원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의식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그냥 밥도 안 먹고 진료 준비를 하는 의사입니다.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밝은 얼굴로 오전에 있었던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재원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재원은 차트만 보는 의사니까요. 간 수치가 빠진 요약본을 주면 갱년기 처방 써주고 돌려보낼 의사니까요. 그 확신이 재원을 가장 불편하게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12분 예약 있으세요. 알겠어요. 민지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원은 서랍 안에 넣어둔 프린트물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후 환자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재원은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쪽지를 읽었기를, 읽고 믿었기를, 그리고 오늘 저녁 남편이 내미는 것을 입에 넣지 않기를, 그 기도 같은 생각이 가슴 안쪽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재원은 의사였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선영이 이 진료실 문을 다시 열고 걸어 들어오기를, 더 나빠진 얼굴이라도 좋았습니다. 살아서 두 발로 이 문을 밀고 들어오기를. 재원은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뜨자마자 원본 결과지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사장 출입. 퇴근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마지막 차트를 닫고 진료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낮 동안 그렇게 분주하던 병원이 이 시간에는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직 간호사 한 명이 너스 스테이션에 앉아 있었고 멀리서 환자 모니터 알람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재원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그냥 계단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통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재원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의 한재원과 지금 이 계단을 내려가는 한재원이 같은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재원은 그냥 피곤한 의사였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가 깨어 있었습니다. 오래 쉬어서 녹슬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뻑뻑하게, 그러나 분명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몇 대 남아 있었습니다. 재원은 자신의 차를 찾아 탔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꺼내 가져온 프린트물을 조수석에 펼쳤습니다. 약품 입출고 데이터와 민지의 근무 스케줄.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그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재원은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뇌 안에서 돌아간 것들을 순서대로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의사의 뇌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첫 번째, 선영의 증상은 갱년기가 아닙니다. 피로,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소화 불량. 이 증상들은 아세트아미노펜 만성 과다 복용의 초기 증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민지가 올린 요약본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민지는 아세트아미노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량씩 꾸준히 빼돌리면 재고 관리에서 바로 포착되지 않습니다. 약품 데이터를 보면 민지의 근무일과 수량 차이가 나는 날이 겹칩니다. 우연의 범주를 벗어난 패턴입니다. 세 번째, 민지와 정우는 아는 사이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병원 안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에서 오후 2시에 그 짧은 틈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서 민지는 무언가가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정우는 선영의 보호자입니다. 걱정하는 남편처럼 행동하지만 눈이 다릅니다. 아내가 얼마나 야위었는지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눈이었습니다. 재원은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정황이었습니다.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로 이으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선영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거액일 것입니다. 수익자는 정우. 선영이 죽으면 정우는 돈을 얻고 민지를 얻습니다. 민지는 정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담당인은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됩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서 재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담당인은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됩니다. 재원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잡지 않으면 손이 어디로 갈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에 있을 때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민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계획을 처음 설계한 사람은 재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차트만 본다. 한재원은 민지가 올리는 요약본을 그대로 쓴다. 한재원은 환자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다. 한재원에게 갱년기 증상 차트를 올리면 호르몬제 처방을 쓴다. 선영이 이 의사 앞에서 죽으면 의료과실은
한재원에게 간다. 2년이었습니다. 재원이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안 만들어진 소문이 누군가의 계획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재원의 게으름이, 재원의 무기력이, 재원이 차트 너머를 보지 않았던 그 인연이 이 설계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재원은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선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남편이 주는 것을 먹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쪽지를 받았지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의사가 이상한 짓을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정우는 재원이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재원은 핸들에서 이마를 들었습니다.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재원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청 민원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번호가 떴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전화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추리가 틀렸을 때 찾아올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민지가 의심을 받는 것, 아무 잘못 없는 정우가 의심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신고한 사람이 한재원이라는 것. 이미 실력 없는 의사로 소문난 사람이 직원을 의심해서 신고했다는 것. 병원에서 재원의 자리는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추리가 맞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찾아올 것들이었습니다. 선영이 다음 주에 오지 않는 것. 선영이 다시 오지 못하는 것. 그 경우 재원은 평생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재원은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몇 번이 울렸는지 세지 않았습니다. 수사 담당 연결을 거쳐 한 사람과 연결되었습니다. 재원은 말했습니다. 병원 내 약품 불법 반출 및 환자 독살 기도 정황을 신고하려 한다고. 수사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원은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민지와 정우의 관계, 약품 수량 데이터, 선영의 혈액 검사 원본 수치, 요약본에서 빠진 항목들,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독성과 선영의 증상이 일치한다는 것. 수사관은 중간에 몇 가지를 되물었습니다. 재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하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내부 자료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그 병원 소속입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주 환자 예약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날짜에 맞추는 것이 가능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약 환자의 상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닐 경우 2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인미수로 몬 것이 됩니다. 선생님도 아주 심각한 위치에 놓이시게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재원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차장 가로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재원은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방금 자신이 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확신합니다. 22년 동안 그 말을 이렇게 묵직하게 뱉어본 적이 있었던가. 처음 의사 가운을 입던 날, 처음 진료실 의자에 앉던 날, 그때도 이만큼 확신의 참말을 했던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재원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에 프린트물을 다시 접어서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도로였습니다. 가로등이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재원은 운전을 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 한선영의 이름이 예약 목록에 뜨는 그 시간. 그때까지 선영이 살아있기를.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오장 일주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재원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들어가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을 여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안에 민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재원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까지 선영 부부의 추정 예약이 잡혀 있는 그 시간까지 경찰 수사관은 그 날짜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재원이 해야 할 것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민지에게 여전히 차트를 받아들고 여전히 아무 의심 없는 의사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일주일 동안 재원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민지가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원장님. 오늘 오전 예약 14분이세요. 알겠어요. 재원은 짧게 대답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들어오는 동안 민지가 차트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보드 소리, 마우스 소리, 파일 넘기는 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재원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원본 결과지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가장 힘든 일주일이었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보고 차트를 들여다보고 민지에게 평소처럼 굴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선영이 쪽지를 읽었는지, 읽고 믿었는지, 남편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치채인 것은 아닌지, 그리고 N-아세틸시스테인을 처방했지만 선영이 그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약국에서 가져가기는 했는지, 집에서 남편 몰래 먹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재원은 새벽 2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2년 동안 의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 환자를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밤새 그 얼굴을 떠올리며 살아있기를 빈 적이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언제 떠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마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오래 잠들어 있었던 것인지도,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깨어나는 것인지도. 재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재원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어두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원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려고 했습니다. 오늘 있을 일을 생각했습니다. 수사관에게 어제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재원이 해야 할 것은 선영 부부가 진료실에 앉을 때까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진료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만 버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선영이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약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영의 몸 상태가 지난 일주일 사이 더 나빠졌을 수 있었습니다. 쪽지를 남편에게 보여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우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원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도 정우도 그 계획도 선영이 이 진료실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0시였습니다. 민지가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오전 예약은 6분이고요. 11시에 한선영 씨 예약 있으세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차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었습니다.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재원은 그 구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재원은 오전 환자들을 보면서도 계속 시계를 흘깃거렸습니다. 환자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귀의 절반은 복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러나 진료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1시 3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멈추었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얼굴이 더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딘가 달랐습니다. 여전히 창백하고 수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의 선영은 자신이 왜 아픈지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영은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품은 채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재원과 선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0.5초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쪽지를 받았다는 것, 읽었다는 것, 믿었다는 것, 그리고 일주일 동안 버텼다는 것. 재원은 눈을 돌렸습니다. 정우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뒤에서 차트를 들고 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료실 안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떠세요, 지난주보다? 선영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서인지 속이 덜 울렁거린다고 했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여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보는 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발소리가 복도를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민지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복을 입은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신분증이 제시되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진료실을 채웠습니다. 민지 씨, 병원 내 약품 불법 반출 및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진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0.5초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0.5초가 끝났을 때 민지의 눈이 재원에게로 왔습니다. 빠르고 날카롭게 모든 것을 이해한 눈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순식간에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재원은 그 눈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우 씨, 살인미수 및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이게 무슨 하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오다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여유롭고 단단했던 남자가 단 한 문장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지가 수갑을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것을 예상하고 일주일을 버텨온 사람처럼, 정우가 복도로 끌려나가면서 부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히 간호했는지 알아달라고.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이미 오래전에 들은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처럼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진료실에는 재원과 선영만 남았습니다. 민지의 차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소리가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원은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다는 것, 처음부터 차트를 제대로 봤어야 했다는 것,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러나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재원을 위한 것이지 선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정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장 정밀 검사.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민지의 차트 종이들을 밟지 않으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선영 앞에 섰습니다. 선영은 아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눈이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우가 끌려나가면서 지른 소리가 아직 그 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박혔을지 재원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 재원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울 만큼 울어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주일 동안 혼자 있는 시간에 다 울었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밤에 혼자 욕실에 들어가서 소리를 죽이고 지금 바로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몸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재원은 당직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민지가 없는 진료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컸습니다. 공간이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빠진 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재원은 그 느낌을 밀어두고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전열구 검사, 그리고 약물 반응 검사, 아세트아미노펜 대사 산물 확인 항목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흉부 CT. 재원은 화면을 채워나가면서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처방창이 아닌
검사 의뢰창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이 일주일 동안. 재원이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선영을 향한 말이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였습니다. 선영도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쪽지를 봤을 때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상한 분인 줄 알았어요. 재원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남편이 약을 가져왔어요. 비타민이라고 했어요. 항상 주던 거였어요. 그걸 받아들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먹어야 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선영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척 했어요. 혀 아래에 넣었다가 나중에 뱉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랬어요. 그 다음 날도요. 재원은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건네는 것을 받아들고 입에 넣는 척하고 혀 아래에 숨겼다가 뱉고 그 여자는 그것을 일주일 동안 혼자 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처방해 드린 약은요? 먹었어요. 약국에서 받아서 핸드백 안쪽에 넣어뒀다가 혼자 있을 때마다 챙겨 먹었어요. 재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1초였습니다. 그 1초 동안 재원은 그 여자가 혼자 감당한 것들의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하는 것. 밥상을 같이 받으면서 남편이 주는 것만 골라버리는 것.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틀렸을까요? 혹시 내가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 의사가 이상한 것은 아닐까? 남편이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왔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버텼습니다. 잘하셨어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선영은 검사실을 오가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혈액을 뽑을 때도 초음파 젤이 차갑다고도 검사 침대가 딱딱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보기에 그 여자는 지금 몸의 불편함 같은 것은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느끼지만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원은 자리에 앉아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받은 자료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 생명보험 가입 내역이었습니다. 한선영 명의, 세 개 회사, 서로 다른 계약, 서로 다른 시기에 가입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결혼 직후였습니다. 그 이후로 2개가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재원은 사망보험금 합계 항목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20억이었습니다. 3개 회사 합계. 수익자는 전부 배우자 김정우. 재원은 그 숫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0억. 이 숫자 앞에서 민지와 정우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다시 한번 선명해졌습니다. 사람의 목숨에 숫자가 붙은 것 같았습니다. 한선영의 삶이 20억이었습니다. 정우에게는 2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재원은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법률 서식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양식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서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재원, 내과 전문의, 소속 병원. 재원은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류 안에 적힌 내용을 읽었습니다. 담당이가 환자의 증상을 오진하고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영이 죽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날짜는 아직 공란이었습니다. 선영이 죽는 날 그 날짜를 채워 넣으려 했을 것이었습니다. 재원은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손이 마우스 위에 있었습니다.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2년을 의사로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처방을 써온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차트만 보고 처방을 써온 손이었습니다. 환자의 눈을 보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 서류에 적힐 뻔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손이 이 서류에 적힐 자격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이 계획을 세울 때 한재원을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실력 없다는 소문이 난 의사, 차트만 보는 의사, 선영이 죽어도 제대로 된 진단을 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의사, 그것이 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재원 본인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게으름이 이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재원은 화면을 닫았습니다. 닫아도 그 서류가 눈앞에 남았습니다. 피고인, 한재원. 그 두 글자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약 현실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선영이 죽고 정우가 보험금을 받고 민지가 정우를 얻고 그리고 재원은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이미 실력 없다는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재원의 편을 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재원과의 계약을 종료했을 것이고 의사 면허 정지 절차가 시작되었을 것이고 재원은 그것을 반박할 근거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에 가까웠으니까요. 재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한재원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흰 가운을 입던 날, 처음 혼자 환자를 본 날, 그때 재원이 가졌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슬럼프라는 것이 그것을 다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재원이 스스로 조금씩 버려온 것인지,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재원은 화면을 열었습니다. 수치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요약본이 아니었습니다. 원본이었습니다. 모든 항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약물 반응 검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대사 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수치가 애매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꾸준한 복용의 흔적이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는 정상의 3배를 넘어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경계선 아래였습니다. 복부 초음파에서는 간의 부분적 손상 소견이 보였습니다. 재원은 숫자들을 보면서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본 것들 중 가장 나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더 나쁜 수치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간은 강한 장기였습니다. 독성 물질 유입이 완전히 멈추고 적절한 치료가 시작된다면, 그리고 선영의 몸이 재원이 처방한 N-아세틸시스테인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었다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원은 선영을 불렀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선영을 데려왔습니다. 선영이 진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원은 화면을 선영 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의 눈을. 결과가 나왔어요. 나쁜가요? 선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지 않아요. 재원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한 달 넘게 독성 물질이 들어온 흔적이에요. 선영이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선영이 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독성 물질 유입이 멈췄고 일주일 동안 해독제를 복용했어요. 간은 회복력이 있는 장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아올 수 있어요. 재원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2번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2번 말했습니다. 처음 한 번은 의학적 판단이었습니다. 2번째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재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울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턱 아래로 떨어져 무릎 위에 번졌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 후에 선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네. 왜 저한테 그 쪽지를 넣어주셨어요? 재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몰랐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선영이 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고 말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글자였습니다. 짧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그 2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습니다. 고마워요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선영이 살아서 할 수 있게 된 말이었습니다. 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다는 말을, 차트를 제대로 봤어야 했다는 말을, 2년 동안 어떤 의사였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늘어놓는 것은 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수속을 시작할게요. 치료 들어갑시다. 7장 결단. 이번 수속을 마치고 선영이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재원은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오후의 빛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어두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료실이 조용했습니다. 민지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 바닥에 흩어졌던 차트 종이들은 당직 간호사가 치웠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눈에는 아직 그 종이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흩어진 채로 바닥에 재원은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청진기를 들고 선영의 가슴 위에서 움직이다가 그 짧은 순간에 쪽지를 밀어 넣었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손. 오늘 약물 반응 검사 결과지를 들고 아세트아미노펜 대사 산물이라는 글자 위에서 멈추었던 손이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수천 번의 처방을 써온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차트 너머를 보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재원은 오래 그 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차트로 충분하다.
이 환자는 지난번과 비슷하니 같은 처방이면 된다. 민지가 정리해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하루에 한 번씩 재원도 모르는 사이에 쌓였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자 그것이 재원이 되었습니다. 실력 없는 의사, 차트만 보는 의사, 그것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이 스스로 만든 재원이었습니다. 재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던 날의 얼굴이었습니다. 걸음이 조심스럽고 뺨이 꺼지고 눈에 겁이 있던,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재원은 처음에 보지 않을 뻔했습니다. 민지가 올린 차트를 보고 호르몬제 처방을 쓰고 돌려보낼 뻔했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없었더라면, 3층 비상계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더라면, 그날 오후 2시에 재원이 계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웠더라면, 선영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원은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선영이 죽고 재원이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되고, 그리고 재원은 평생 그것을 모른 채 살았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무엇이 묻었는지도 모르고 실력 없는 의사라는 소문 속에서 그냥 살아갔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 재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불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마비되어 있던 곳에 감각이 돌아올 때처럼 처음에는 저리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려움이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는 감각.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감각. 의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재원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보였습니다. 오후의 햇빛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아픈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원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선영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였습니다. 의사로서의 의무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이 만들어온 인연이 이 환자에게 닿았습니다. 재원의 게으름이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선영이 걸어서 이 병원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었습니다. 재원은 오늘 처음으로 이 진료실에서 진심으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약이 잘 듣기를, 간이 버텨주기를, 선영의 몸이 포기하지 않기를. 22년 동안 이 의자에 앉아왔지만 이렇게 한 환자를 위해 기도하듯 원한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의 일이었거나 아니면 처음이었습니다. 재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선영이 있는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선영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보다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재원은 병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리창 밖에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선영에게는 지금 고요함이 필요했습니다. 재원이 줄 수 있는 것은 그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의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영의 몸이 할 것입니다. 재원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면서 재원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진료실에 앉으면 원본 결과지를 먼저 열 것입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눈을 들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2년 전의 재원과 지금의 재원의 차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회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간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왔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재원이 목표로 했던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달이 지나자 선영은 스스로 걸어서 외래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이 진료실에 들어오던 날에 그 조심스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색이 돌아왔습니다. 눈에 겁이 없었습니다. 재원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았습니다. 에필로그 그 이후 재판은 이듬해 봄에 끝났습니다. 법정에는 방청객이 많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재원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원은 방청석 뒤쪽에 혼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다. 흰 가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재원이었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민지를 재원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흰 가운이 없는 민지였습니다. 청진기가 없는 민지였습니다. 그냥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재원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했다는 것이 지금 이 모습을 보니 더 선명하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민지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은 법정 안에서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몸을 맞대고 속삭이고 웃던 2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자 감정도 함께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감정 같은 것은 없었던 것인지 재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약물 반응 검사 결과, 약품 입출고, 데이터, 보험 가입 내역, 2 사람 사이의 통신 기록, 소송 준비 서류,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될 때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재원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사 측의 마지막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한선영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매일 독을 먹었습니다.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걱정해준다고 생각하며 먹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원은 그 문장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선영이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던 날 남편의 손을 느끼며 잠깐 표정이 풀리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 손이 있으니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던 얼굴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정우, 살인미수 및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 위반, 징역 12년, 민지, 약품 불법 반출 및 살인미수 공모, 징역 8년. 민지가 판결을 듣는 순간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보았습니다. 정우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각오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인지 2 사람이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원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용한 사람들, 선영의 삶에 숫자를 붙인 사람들, 죄책감 없이 병원 복도에서 몸을 맞대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 재원이 느끼는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로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피로였습니다. 재원은 방청석을 나왔습니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강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재원은 잠시 그 햇빛 안에 섰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낸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병원장이 불렀습니다. 만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미리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병원장은 예상대로 말렸습니다. 이번 일로 오히려 재원의 진가가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살린 의사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함께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재원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재원은 말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선영 씨를 살린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아래를 내려다봤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비상계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웠더라면 저는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계속 의사로 있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병원장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재원은 사직서를 두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뭔가를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과는 달랐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발걸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걸음이었지만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게가 당연했습니다. 진료실로 마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재원은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약 환자가 없었습니다. 빈 화면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처방전 용지, 볼펜, 낡은 스테이플러, 그리고 맨 안쪽에 접혀 있는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영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선영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쪽지를 넣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남편이 주는 것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선생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재원은 그 편지를 접었습니다. 접어서 가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운을 벗었습니다. 벗어서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것을 입던 날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재원은 진료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이 복도를 22년 동안 걸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재원은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후로 재원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흰 가운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마셨습니다. 서두를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유가 낯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22년 동안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거나 가운을 입었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편의점까지, 공원까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이상한 자유였습니다. 재원은 그 자유가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2년의 무게가 발바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언제 끊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 손이 담배를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22년 동안 끊으려고 할 때마다 실패했던 것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비상계단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복도가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가끔 선영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고 싶었지만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영이 지금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재원은 어느 날 오전에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쁜 사람들, 천천히 걷는 사람들, 아이의 손을 잡은 사람들. 재원은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의사였을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었습니다. 슬럼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비어있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잃어서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서 생긴 공간이었습니다. 재원은 그 공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마저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원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어느 쪽으로 걸을지 생각했습니다.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22년의 무게를 발바닥에 싣고, 그러나 이제는 그 무게가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재원이었습니다. 재원이 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틀렸던 것들, 늦었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눈을 들었던 것들, 전부였습니다. 골목이 꺾어지는 곳에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재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걸었습니다.